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 제3부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 중 엘 알라메인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큰 흐름을 이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습니다. 독일은 이제 파죽지세로 진격을 했는데요. 폴란드는 35일 만에 항복을 했고, 독일은 계속해서 진군을 해서 덴마크, 노르웨이, 그 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의 유럽 중심부 쪽으로 이제 계속 진격을 해 나갑니다. 드디어 1940년 6월 14일에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점령하고 6월 22일에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는 소련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럽 대륙 전역이 독일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섬나라인 영국은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그 항전에 의해서 끝까지 점령당하지 않고 항전을 독일을 상대로 항전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한 날짜가 1940년 6월 22일인데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 지난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이 또 소련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었는데요. 독일의 히틀러는 그걸 파기하고 프랑스의 항복을 받은 날로부터 딱 1주년이 된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의 히틀러는 소련을 침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독소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되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의 일부로서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인류의 최악의 전쟁이고, 사망자만 하더라도 거의 6천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발생시킨 최악의 최대 규모의 그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독소 전쟁, 즉 독일과 소련의 전쟁에 의해서 그 소련의 사망자만 하더라도 한 2,6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2,660만 명이 소련에서 소련군 또 소련의 민간인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참사가 발생되는 독소전쟁이 1941년 6월 22일에 발발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그 독소전쟁의 결과 군인은 한 1,06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소련의 민간인은 1,000만 명, 그리고 그 민간인은 그 직접 사망자가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에 반해서 간접 사망자, 기아나 질병 등 간접 사망자가 또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군인, 민간인 직접 사망자, 민간인 간접 사망자 다 합해서 2,660만 명에 해당하는 소련 사람들이 사망해서 2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 6천만 명 정도 그 숫자의 한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사망자가 소련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 중 동부 전선에서 일어난 이제 그런 전투들의 결과가 그러한 인류 최악의 참사가 초래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7월부터 1942년 7월부터
1943년 2월까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 독일의 히틀러가 소련과 한 8개월 정도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결국은 소련의 그 항전에 의해서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소 전쟁이 발발한 시점, 즉 1941년 6월 22일이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독소 전쟁이 발발한 그 시점으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전선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독소 전쟁이 발발한 1941년 6월 22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941년 12월 7일에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고 또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일본과 동맹국가였던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고 바로 미국도 독일과 이탈리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태평양 전선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유럽 전선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상대로도 참전을 해서 그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확전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그 연합국이 아닌 연합국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기타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하나의 편을 형성한 게 연합국이고 그에 반대되는 진영이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이제 추축국을 형성을 하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연합국이 아닌 추축국이 우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어떤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세가 역전되는 그 발판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미드웨이 해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 발생된 대규모 해전이었었는데요. 그건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난 1942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와이의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섬 앞바다에서 이루어졌던 미국과 일본 해군 간의 대규모 해상전으로서 그 해군 전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미국 해군을 3배 정도 더 압도하는 그런 해군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수직 급강하 폭격기의 그런 폭격에 의해서 일본의 항공모함 4척 등을 격침시킴으로써 미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상대로 승리했었던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 중 서부 전선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전투인 엘 알라메인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전선의 주요 전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2년 7월부터 1943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됐었던 그 소련에서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 스탈린그라드는 그 당 현재 지명으로는 볼고그라드입니다. 볼고그라드. 그 당시의 지명은 스탈린그라드입니다. 그게 이제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에 이루어졌었던 대규모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고요. 그에 반해서 유럽 전선의 서부 전선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 전투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이루어졌던 엘 알라메인 전투입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 그것은 이제 1942년 7월 1일부터 27일까지는 제1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있었고요. 또 1942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투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또 튀니지, 모로코 이 지역에서 발생됐던 전투로서 독일의 이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롬멜 장군이 그쪽에서 추축국을 대표를 하고 있었었고요. 반대 진영은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으로 영국의 이제 몽고메리 장군, 그 다음에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북아프리카 전선이 형성된 이유가 원래 그쪽 북아프리카의 그 이탈리아가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즉 추축국의 일원인, 추축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이탈리아, 독일 세 국가인데요. 추축국의 일원인 이탈리아가 그 북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군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서 구원투수로 투입된 군이 이제 히틀러의 지시에 의해서 그쪽으로 투입된 독일의 롬멜 장군입니다.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기량을 발휘한 독일의 롬멜 장군인데요. 독일의 롬멜 장군이 굉장한 혁혁한 전과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영국의 그 장군들은 굉장히 롬멜 장군을 상대로 싸우면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 초기에는 이제 영국의 육군 중장 별셋입니다. 육군 중장이 독일군에 의해서 생포돼 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육군 대장, 영국의 육군 대장은 별 4개입니다. 육군 대장은 힘드니까 사임을 해버리고, 또 후임으로 다시 그 임명된 또 다른 육군 대장은 처음에는 그 롬멜 장군을 상대로 어느 정도 그 선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패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전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독일이 우세했고 영국이 약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영국군의 구원투수로 투입된 사람이 긴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파견된 그 장군이 그 유명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입니다. 몽고메리 장군은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됐을 때 영국의 유럽 원정군으로 유럽 프랑스 쪽에 파견이 돼서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 때도 간접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연합군에 유리한 그런 전황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었고, 그 철수작전이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완료된 다음에는 영국 본토에서 이제 영국 육군의 재건에도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인데요. 그런 걸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1942년 7월부터 1942년 11월까지 제1, 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발생이 됐을 때 북아프리카에서 그 독일의 롬멜 장군을 상대로 영국군이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이제 그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북아프리카 전역에 투입을 했고, 거기에서 그 몽고메리 장군은 롬멜 장군을 상대로 굉장히 선전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과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롬멜 장군은 천하의 롬멜 장군이긴 하지만, 독일의 롬멜 장군이긴 하지만, 롬멜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리비아를 거쳐서 튀니지까지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튀니지에 퇴각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계속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튀니지까지 퇴각하기 전에 영국의 롬멜 장군이 그 계속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독일의 롬멜 장군을 계속 추격을 해 가면서 거의 섬멸시켜 버릴 수도 있었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결국은 섬멸시키지 못해서 독일의 롬멜 장군은 튀니지에서 계속 항전을 이어갑니다. 그 3가지 이유는 그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발생된 엘 알라메인 전투가 유럽 전선에, 즉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의 서부 전선에서 발생한
단일 전투로는 양측 간의 최대 규모의 전차하면 기갑부대입니다. 장갑차, 탱크.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의 서부 전선에 발생한 단일 전투로는 양측의 최대 규모의 전차가 동원된 전투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전차 기갑부대를 지휘하는데 좀 서투른 점이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퇴각하던 독일의 롬멜 장군이 의미 있는 반격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결국은 육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은 공군의 그 공중전이 굉장히 지원 사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악천후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영국 공군의 그 지원 사격이 효과적인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를 못했던 그런 이유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독일의 롬멜 장군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까지 추격을 하는데 결국은 섬멸시키지는 못하고, 결국은 독일의 롬멜 장군은 튀니지에서 계속 항전을 이어나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은 영국과 독일 간의 이제 전투가 계속 유지됐었는데요. 그래서 제1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2년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있었고, 2차 제 알라메인 전투가 1942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그 1, 2차 엘 알라메인 전투 모두 독일과 영국 간의 이제 전투가 계속 벌어졌었고, 그것에 이제 그 결과적인 내용은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독일의 롬멜 장군을 상대로 거의 승리를 굳혀가는 그러한 전세를 이제 영국군이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군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미국군이 이제 투입된 게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한창 진행되던 11월 초, 즉 1942년 11월 초 11월 4일에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종료되는데요. 그 11월 초에 미국군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 투입된 이제 배경은 그 횃불 작전이라고 합니다. 횃불 작전.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독소전쟁이 발생이 됐고, 2차 세계대전의 유럽전선 중 동부전선이 이제 형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소련의 스탈린은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전선에서 독일이 그 소련을 상대로 파상 공격을 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련의 인명피해가 군인하고 민간인 다 합해가지고 2,660만 명이라는 그 인류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그 사망자가 발생이 돼버렸고, 그게 2차 세계대전 전체 그 쌍방의 사망자 전체가 한 6천만 명에 이르다 보니까 그것의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2,660만 명의 소련 군인 및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은 치열하게 격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은 전선을 제2전선을 형성하자. 즉, 이 소련으로만 계속 독일군이 파상 공격을 해오니까, 물론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렇게 간간히 공격하고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요. 독일은 주로 그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련에 투입하다 보니까 소련이 거의 초토화돼 버리고 그런 많은 사망자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2전선을 형성하자라는 게 소련의 스탈린의 강력한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횃불 작전이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 횃불 작전, 즉 제2전선을 형성하는 횃불 작전의 일환으로 북아프리카 전역에 그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태평양 전선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선에도 이제 참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연합군의 유럽군 총사령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선의 서부 전선에서 발생된 그 엘 알라메인 전투에는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횃불 작전의 일환으로 1942년 11월 초에 그 전에는 영국과 독일 간에만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연합국의 일원인 미군이 1942년 11월 초에 북서아프리카인 모로코에 상륙을 합니다. 모로코 지역에 상륙을 해가지고 독일의 롬멜 장군이 튀니지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미국의 이제 군대가 그 튀니지의 서쪽에 있는 모로코에 상륙을 해서 그 독일을 압박을 하고, 또 튀니지의 동쪽에서는 이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또 독일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처음에 그 모로코에 상륙한 즉 1942년 11월 초에 모로코에 상륙한 미국 군들은 처음에는 또 고전을 했습니다. 독일군을 상대로 싸우는데 고전을 해서 영국군의 장군들 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유럽군 총사령관을 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마저도 미군들이 너무 예상 밖으로 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투수로 이제 나선 사람이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패튼 장군으로 교체가 돼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역에서는 튀니지는 위치가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중부에 있습니다. 중부 지중해 바로 남부. 예전에 튀니지가 그 카르타고 기원전 218년경에 이제 그 고대 로마와 카르타고 간에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 카르타고가 지금의 튀니지이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 중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튀니지에 독일의 롬멜 장군이 갇혀 있고, 그 동쪽에 이집트 리비아 쪽에서는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이제 독일군을 동쪽에서 압박하고, 또 그 튀니지의 서쪽인 모로코에서는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이 압박을 하고, 그래서 천하의 독일의 롬멜 장군이긴 하지만은 미영 연합군의 그 협공에 의해서 결국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과 이탈리아군, 추축국의 일원인 독일과 이탈리아군 한 30만 명이 거기에 포로로 잡히면서 거기에서 패전을 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연합국의 승리가 있었기에 나중에 이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영국의 육군 원수까지 진급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영웅으로 이제 대접을 받게 되고, 미국의 그 조지 패튼 장군도 굉장히 유명한 장군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연합국의 승기를 바탕으로 해서 1943년 7월에는 연합국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43년 7월에 그 연합국의 그 허스키 작전입니다. 허스키 작전에 따라서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섬이 연합국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자 그거에 대해서 독일의 히틀러는 같은 추축국의 일원인 이탈리아를 돕기 위해서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에서 전투가 있었던 게 쿠르스크 전투가 있습니다. 쿠르스크 소련 지역인 쿠르스크 전투에 파견되어 있던 독일군 병력의 상당 병력을 이탈리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이제 파견을 시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은 소련을 상대로 져버리게 되고, 그
그게 바로 1943년 7월부터 8월 달에 2달 동안 발생했던 소련 지역에서 있었던 독일과 소련 간의 쿠르스크 전투인데요. 그 전투가 여름에 이루어졌습니다. 겨울이 아닌 여름에. 그래서 그 쿠르스크 전투는 결국 히틀러가 자신의 병력을 이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옮기는 바람에 그 잔존 병력만 가지고 소련군을 상대하기가 역부족이어서 패전을 했었고, 거기에서 승전한 소련은 여름 전투로는 독서 전쟁 기간 중 여름 전투로는 소련이 최초의 승리를 거둔 쿠르스크 전투가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히틀러가 그 미영 연합군의 그 허스키 작전에 따라 1943년 7월에 이탈리아 시칠리아가 함락이 돼버리자 이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일의 병력을 쿠르스크 전투 전역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이탈리아로 보내는 바람에 그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로 독일군이 지원 병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결국은 본토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3년 9월 8일에 이탈리아는 연합국을 상대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즉 추축국이 세 나라인데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그 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에 추축국을 형성했고, 그 반대 진영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이제 연합국 진영인데요. 그 추축국 세 개 나라 중에 최초로 이탈리아가 항복을 한 게 1943년 9월 8일이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20개월이 지난 1945년 5월 8일 날 독일이 추축국 중에 또 일원인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전세가 이제 불리하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권총 자살을 했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연합국을 상대로 이제 항복을 했고, 그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이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추축국의 세 나라가 전부 다 항복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축국이 세 나라인데 그중에 이탈리아가 1943년 9월 8일에 항복을 했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20개월이 지난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연합국을 상대로 항복을 했고, 그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국을 상대로 이제 항복을 하게 돼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 알라메인 전투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이제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결국은 미영 연합군이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1953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즉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 분량의 회고록을 집필해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9월 1일에 이듬해인 1940년 5월 초부터 1945년 7월 말까지 한 5년 정도를 영국에 수상을 했고, 또다시 1951년부터 또 54년까지 두 번째로 영국 수상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영국의 위대한 영국 BBC 방송이 2002년도에 그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가장 위대한 영국인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그 찰스 다윈을 다 제치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가장 위대한 영국인 1위에 올랐던 인물일 만큼 유명한 분이 바로 윈스턴 처칠인데요. 그 윈스턴 처칠이 엘 알라메인 전투에 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엘 알라메인 전투 전에는 우리는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그러나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에는 우리는 패배를 맛보지 못했다. 이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그 윈스턴 처칠은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글도 잘 썼지만 연설도 아주 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만 독일의 그 점령을 당하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의 수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엄청난 사기 진작을 하는 그런 연설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영국은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육지에서, 해안에서, 언덕에서, 거리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항쟁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자주 해서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제 그 독일을 상대로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의지를 북돋아준 인물이 그 당시에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었습니다. 여하튼 그 윈스턴 처칠이 아까 엘 알라메인 전투에 대해서 즉 1942년 7월부터 11월까지 발생된 제1, 2차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대해서 논평하기를 우리는 엘 알라메인 전투 전에는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에는 패배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 알라메인 전투가 1942년 7월부터 11월까지 있었는데 그 엘 알라메인 전투하고 그보다 1개월 앞서서 태평양 전선에서 그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미드웨이 해전을 해서 승리를 한 게 1942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엘 알라메인 전투보다 한 달 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 알라메인 전투 전에 승리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국 입장인 거고 연합국 전체 입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미드웨이 해전은 영국군이 참전하지는 않았고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영국이 참전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 엘 알라메인 전투 전에 우리는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연합국 전체가 아닌 영국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걸로 보이지고요. 그 다음에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에 패배를 맛보지 못했다. 이 말은 틀린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에도 영국이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연합국 물론 영국이 포함된 연합국이 독일을 상대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엘 알라메인 전투는 1942년 7월부터 11월까지 있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4년 6월 6일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유럽의